자, 할게요. 그리고 홍지 오늘 감기를 옮았어. 누구한테? 몸 상태가 안 좋아. 어, 자, 할게. 일단은 와, 씨, 어디까지 했지 우리? 율령제도? 당나라? 당나라, 거기부터 하면 되겠다. 자, 일단은 기미 정책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 당나라에서 기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당나라 태종 이후에 영토가 엄청 넓게 확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그 지역과 특정 부족에서 영웅이 출현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영웅이 출현하게 되면 그 민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당나라한테 대적하고자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기미는 뭐냐면 양목장에서 치는 울타리를 우리는 기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웅 출현을 막기 위해서 각 지역에 도호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총 6개 있어서 육도호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육도호부의 역할은 뭐냐면 특정 지역에서 어떤 부족에 힘이 세고 지략이 좋은 애가 태어나. 그럼 애가 나중에 당나라한테 대적할 만한 영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잖아. 그럼 그쪽 지역 민족들은 독립하려고 들겠지. 그 영웅 중심으로. 그래서 그 영웅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역할, 즉 어떤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배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육도호부 중에 대표적으로 4개만 우리가 외우면 돼. 안북도호부라고 하는 게 있어. 안북도호부. 여기서 얘기하는 안북도호부는 뭐냐면 당 태종이 어떤 민족을 분열시켰다 그랬지? 몽골 땅에서 돌아다니는. 잘했어. 그래서 이 돌궐을 동돌궐하고 서돌궐로 분열시킨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몽골 땅에 위치한 이 동돌궐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안북도호부라고 하는 지배기구를 두게 된 거야. 아우 씨. 그리고 안서도부, 이쪽은 서북방 지역이겠다. 그죠? 이 안서도부는 서돌궐 애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지배기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남도부, 남쪽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대. 그러면은 당나라의 그 남쪽은 어디냐?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 땅을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지배기구가 안남도부다. 그리고 이거 한국사 할 때 배웠어. 고구려를 나당 연합군이 멸망시키지 668년에. 그래서 이 고구려 지역도 역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당나라를 기점으로 고구려는 동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한 게 안동도호부예요. 우리는 요 4개만 외웁시다. 알겠지? 육도호부 체제 끝. 아휴 힘들어. 자, 그리고 이제 당나라 현종 때 얘기할게. 현종. 실제로 당나라 중기 현종 때요. 처음에 현종이 정치를 잘했대. 그래서 현종의 연호가 뭐냐면 개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셔. 그래서 백성들이 현종이 다스릴 때 너무 행복했던 거야. 잘 다스려줘가지고. 그래서 현종의 그 집권 연간을 개원의 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구분해야 돼. 실제 이제 사료 기출됐었던 게 있었어. 자, 개황의 치는 어떤 황제죠? 우리가 이거 구분해야 돼. 비슷하잖아. 개황의 치는 어떤 황제의 연호라 그랬어? 개황. 어? 수나라 누구? 수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이 개황이라고 하는 연호가 나와.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럼 수 문제다. 그 다음에 개원에 치는 현종 집권 연간을 말하는 거야. 나라 잘 다스리고 백성도 잘 보살펴던데 초기에는 영토 확장 정책도 많이 했어요. 당나라의 토지 제도가 뭐야? 균전제. 그래서 이 균전제를 바탕으로 세금도 징수하고 병사도 징발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땅이 많아야겠지. 그러니까 현종 때 영토 확장 정책을 하게 되는데 여태 당나라 장수 고선지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양반이 당나라 출신이 아니라 고구려 출신이야. 고구려. 고씨잖아. 자,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에 망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구려 왕족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선지 장군이었는데 현종의 명령을 받아서 북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된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소그디아나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소그디아나가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가 저기 서아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게 됐고 이에 아바스 왕조하고 당나라 고선지 장군의 당군이 싸우게 되거든. 이거를 우리는 751년에 벌어진 탈라스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왜 이걸 탈라스 전투라 그러냐? 당연히 전투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여서. 고마워. 환장하겠다. 아, 아. 아무튼간에 탈라스 전투. 여기에서 당나라하고 아바스 왕조하고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냐면 아바스 왕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돼요.
근데 이슬람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용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우리가 중동 서아시아를 한번 떠올려봐. 중동하고 서아시아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거의 건조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상 상업 장사하면서 먹고 산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 자기들의 장사를 도와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 같은 거를 굉장히 사랑하거든. 그래서 여태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군부대가 당나라 군사들을 포로로 잡고 싸다고 전라 때리면서 너 기술 알고 있는 거 있어? 그럼 전달해. 그럼 기술 전달하면 너네들 목숨 살려줄게. 이렇게 협박한 거야. 그래서 체륜이 만든 게 뭐야? 제지법이잖아. 종이를 만드는 기술. 이게 후한 시대 때 체륜이라는 황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었죠. 그래서 종이 만드는 기술 알아요? 이러니까 종이 뭔데? 이렇게 하니까 만들어서 딱 보여주니까 와 얘네 누가 뒤집혀지는 거야. 그래서 여태 제지법 종이를 제작하는 이 기술 자체가 8세기 무렵에 서아시아 인근으로 전파되게 되는 계기가 이 탈라스 전투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얘네들 저기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글자를 쓴다고 아 여기 동아시아 쓰지? 미안해. 아닌데 여기 세계사인데 생각해보니까 그지? 아 정신없어요 저 아파가지고. 야 어디다 써 글씨. 지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물어보면서 잠깐 쉬기. 내가 갑골문. 오케이 갑골문. 아직 그 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시험 결과에 대해서 보낼라 그랬었는데 분석만 하다가 갑자기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와가지고 알아누워서 지금 안 보냈는데 진우의 저 말도 전달해드릴게요. 어, 진우야 너 그거 알아? 너 중학교 2학년 세계사 할 때 너 그거 틀린 거야. 어, 늘 똑같아서 좋아. 쟤는 늘 한결같아. 소나무 같은 존재. 아유 이제 외워. 점토판에다가 그거 하는 거 뭐라 그래? 쐐기 문자, 쐐기 문자. 갑골문은 중국 황허강 문명. 자, 근데 이제 쐐기 문자 즉 점토판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새긴다? 이제 종이에다 새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 현종이 갑자기 정치를 안 돌보게 된 계기점이 하나 발생하게 돼. 이 현종한테 새로 부인 하나 생기거든. 졸라 유명한 사람이죠. 양귀비라고 하는 사람이야. 원래 이 양귀비가 현종의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규성아, 며느리가 뭐야? 며느리. 며느리. 그래 아들. 쟤 왜 저렇게 말해? 아, 그래 자기 아들 부인. 근데 원래 이제 자기 아들 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경국지색 미모 갖고 있을 정도로 이제 미모가 이제 투철했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인 현종이 아들 궁궐에서 쫓아내버리고 양귀비하고 사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데 실제로 양귀비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 그러지. 이 양귀비의 모양새가 지금의 미의 기준은 막 마르고 막 그런 여자들이 미의 기준이잖아, 그지? 근데 이 당나라 시대에는 애 잘 낳을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여자가 미인이었어. 그래서 기록에 따르자면 이 양귀비의 얼굴은 달덩이와 같이 부어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혹시 전족이라고 아시죠? 전족 문화가 유목민족 국가거든. 당나라가 발이 조그만해야 미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야 시집이 잘 가.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뭘 채워놔? 발에다가 쇠고랑 이런 걸 채워 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귀비는 몸집은 이렇게 산반한데 발은 한 요만해 갖고 펭귄처럼 이렇게 뒤뚱뒤뚱 걸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현종이 양귀비 되게 좋아해. 막 이제 로맨티스트야. 양귀비가 자주 삐지거든. 그럼 양귀비의 그 산책길에 꽃을 딱 뿌려놓고 이제 꽃길 이제 끝에 딱 가보면 이제 남편이 현종이 무릎 꿇고 이제 맨날 사과할 만큼 아내한테 잘했던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이제 인물 하나가 등장해. 알록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 이 알록산이 뭐 위그르 돌궐개 이제 사람이라는 추측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키는 막 2m고 이제 막한 200kg 정도 되는 거구였대. 근데 이 사람이 무예도 출중한데 제일 좋은 건 말빨이야. 그래서 양귀비 옆에 가가지고 아브라나불은 겁나 잘 떤 거야.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양귀비 이 소리 듣고 알록산한테 뻑가버려. 그리고 이제 현종한테도 당신과 같은 성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하면서 항상 옆에서 이제 그런 이제 듣기 좋은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양귀비가 알록산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남편 현종한테 가가지고 록산이 이뻐 죽겠는데 우리 양아들 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현종도 애가 이뻐갖고 양아들 삼아주고 양아들 삼과 동시에 당나라의 화북 지역에 군사권을 전부 다 몰아주게 돼요. 세 개 지역에 대한. 그래서 이 알록산이 군사권을 갖자마자 다른 마음 품은 거야. 나의 양아버지 현종을 살해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해보자. 그래서 알록산과 사사명 등이 난을 일으키게 되니 이 사건을 755년 뭐라고 통칭하냐면 안사의 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시 수도 장안성에 있었던 현종은 자기 양아들이었던 알록산이가 화북 지역에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 대피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신하들을 믿지 않았대. 양아들 알록산이를 너무 아껴가지고 내 양아들 알록산이가 나한테 반기를 들 리가 없다. 네가 우리 양아들하고 나의 살을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신하들의 말을 믿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도망갔으면 당나라 병사들 많이 살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도망갈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이 현종이 계속 도망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장안성 인근에 알록산의 군부대가 거의 근접했다고 했을 때 이때 현종은 사천 지방으로 드디어 이제 달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당나라 병사들이 현종을 지켜주긴 하는데 이 현종은 황제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양귀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박살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병사들은. 그래서 이 양귀비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 보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종은 황제로서 살아야지. 병사들이 자기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병사들의 요구대로 양귀비를 참수시키고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사천지방으로 숨게 돼요. 자, 근데 여기 반란군 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계속 있게 되거든. 이 알록산이가 장안성을 함락시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있어. 아우. 첫째 이름이 안경서야. 둘째는 누구지 몰라요. 자, 여기 둘째가 안경서다. 둘째가 안경서고 첫째가 어떤 놈이 있어. 자, 근데 미안해. 잘못 말했다.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야씨 머리가 안 굴러가. 안경서가 첫째고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이름이 안 밝혀져 있는 애인데 자 알록산이는 안경서를 되게 싫어했대요. 왜 그러면 애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성격이 사이코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애를 엄청 총애했다 그래. 그러니까 첫째 입장으로서 조금 이제 짜증 나잖아. 그래서 안경서가 왜 첫째인 나를 아버지는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해서 알록산의 침실에 가서 알록산을 살해하고 돌아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알록산의 군부대를 첫째 아들 안경서가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데 알록산이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신하 사사명이라고 있어요. 사사명. 그래서 이 사사명은 너는 뭔데 네 아버지 살해하고 지랄이니 너도 죽어봐 해서 안경서를 살해하고 안경서의 군부대를 흡수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또 사사명한테도 첫째 아들 사조우 씨가 있고 둘째 아들은 또 이제 기록에 안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사명이도 똑같아. 첫째를 이뻐하는 게 아니라 둘째를 더 이뻐해. 그러니까 이제 사조우가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를 또 살해를 해요. 이런 과정 안에서 알록산과 그럼 사사명이 일단 반란을 중간에 주도를 했잖아. 그래서 이 사건을 안사해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안사해난이 벌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중국의 여기 북쪽 화북 지역은 거의 다 초토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현종이 죽고 나서 당나라의 소호종이 북방에 있었던 위그르라고 하는 민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사해난을 진압하는데 성공을 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 안사해난은 당나라 군부대가 진압을 했다는 거야. 어떤 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위그르라고 하는 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 역시 문제 많이 나와. 우후. 현종 죽고 나서 어린 황제가 여러 차례 즉위를 해. 자, 세네. 자, 어린 황제가 즉위했어. 그럼 누가 힘이 강해져? 황간 내시들의 힘이 강해지다 그랬지. 그래서 이 황간들이 당나라 말기에 지가 황제 노릇하면서 온갖 파렴치한 이상한 정치를 계속 행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결국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875년에 있게 돼요. 당나라 후기에. 근데 이 안사의 난은 딱 화북 지역, 여기 중국의 북쪽 지역에 제한해서 일어난 반란이라고 한다면 황소의 난은 강남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난 봉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 황소와 소금장수 왕선지인지라 황소의 난 이렇게 부른 거야. 자, 그리고 이 황소의 난을 당나라 군부대는 진압을 하기는 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이 있어. 자, 원래 당나라는 초창기에 지방의 영추론을 막기 위해서 어떤 지배기구로 다스렸지? 지방을 도호부로 다스렸어. 근데 이 당나라 중앙의 힘이 가면 갈수록 약화되게 되니까 이제 지방에 군사만을 관장하는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을 새롭게 설치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절도사가 당나라 중앙의 황제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황간들의 부정부패 정치가 계속 이행되게 되니 중앙 통제력이 상실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행정관의 행정권도 뺏어가지고 지방의 행정과 군사를 총괄하는 최고 실권자가 되기 시작해. 이 절도사 무리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무신들이거든. 무신들. 그래서 절도사들이 황소의 난 이후에 야, 이 당나라 이제 썩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자 해서 이때 황소의 난 이후에 907년에 절도사 주전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부대를 이끌고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함락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주전충의 난을 끝으로 당나라의 왕조는 이렇게 역사가 끝이 나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이 주전충은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함락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무슨 새로운 왕조를 만들게 되냐면 후량이라고 하는 왕조를 만들게 돼요. 저번에 시험 본 거니까 동아시아사 하는 애들
자, 5대 국가 순서대로 말해봐. 양, 당, 진, 한, 주. 자, 일단 이 주전충이가 당나라 멸망하고 나서 후량이라고 하는 왕조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계속 절도사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이게 5차례 왕조가 빠르게 교체되기 시작한 거야. 당나라 멸망 이후에. 그래서 왕조 순서는 이렇게 돼. 후량, 후당, 후진, 후왕, 후주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리고 절도사들이 지방에서 여러 국가를 난립하는 무슨 분열기? 5대 19 분열기를 맞이하게 됐다. 당나라 정치사 끝. 사회사 얘기할게. 사회사. 워터. 너. 자, 사회. 당나라의 기득권 세력이 귀족이야, 귀족.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귀족화됐냐? 간단하지. 음서제도와 그 다음에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중앙 관료로 올라와서 중앙에서 권력을 안정화하는 뒤 관직과 재산을 계속 대대손손 물려주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 역사할 때 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방금 얘기했어. 그래, 관직과 재산을 대대손손 세습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귀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음서로 귀족화됐다 그랬잖아. 음서는 한국사 할 때 배웠을 거야. 특정 관직 이상 갖고 있는 고위급 관료의 아들들한테 과거제 시험 안 보고 그냥 공짜로 관직 하사해 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한 집안에서 계속 관직이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 봤으니까 뭐 봐야 돼 이제? 경제 봐야 돼. 자, 이때 당나라 시기 때 농업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됐다라는 점. 농업 기술력이 이전보다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 이것도 중요해. 하북 지역에 한해서 어디 지역에 한해서? 하북 지역에 한해서 당나라에서 2년 3작 농업이 시작되게 됐다. 그럼 딱 봐도 밭농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2년 동안 몇 개의 작물을 돌려 심어? 3개.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게 된 거야. 그럼 과잉 생산된 이 농업 생산량은 다 어디에 들어온다? 시장에 들어온다. 그럼 동시에 농업의 성장과 동시에 항상 모두 같이 성장한다 그래서 시장도 성장하게 됐다. 근데 이전에 화폐는 이미 있었지, 그지? 물건 거래량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한 번에 결제 대금을 이제 지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신용화폐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 이거를 우리 현대용어로 어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결제 대금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 어차피 한 달 뒤에 여기 시장에 다시 찾아올 것이니 계약서 쓰고 갑시다. 내가 한 달 뒤에 다시 쳐들어왔대. 시장 왔을 때 남은 잔금 치러 드린다는 거야. 이게 당당한 중앙 정부가 이걸 보증을 써준 거야. 야, 그 학원 강사 하지 마. 슬퍼. 아씨, 나 아플 때 제일 서러워. 오늘 뭐지? 대전 강의 해야 되는데 그 익산 아침 한 5시에 씻고 출발하거든, 대전에. 근데 와씨, 익산 그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대전 올라가는 코스란 말이야. 9시에 첫 수업이야. 근데 딱 이제 익산 딱 애 내려다 주고 딱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와, 진짜 토하듯이 기침을 해가지고 내가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애들 한 200명 한 300명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터치면은 거기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조금 살짝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아무튼간에 이제 됐어. 비전 어음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하다. 별표 행. 행은 뭐냐면 같은 물건을 파는 상인들끼리 뭐 하면 좋아? 연합하면 좋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를 들어. 송청동 노래방 사장 연합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방 가격을 우리 송천동 동네 안에서 무조건 1시간에 3만 원에 맞춥시다 해가지고 가격을 동결해 버리는 거야, 사장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급자가 피해를 봐요, 소비자가 피해를 봐요.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공급자는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겠지.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동업조합은 뭐냐면 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끼리 서로 연맹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를 행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우, 힘들다. 자, 그리고 이제 당나라 장안성, 이 뭐야? 당나라의 수도성이죠. 그래서 이 장안성에는 국제적인 문화가 꼽히게 돼. 이유가 뭐냐면 아바스 왕조 상인들도 놀러 오고 서아시아 사람들도 아랍인 넘어오고 고려래 신라 사람들도 넘어오고 바레 사람들도 넘어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장안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가 꼽히게 된 거고. 자, 이거 적으세요. 일단 당나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공간하고 장안성에서 상업 공간을 분리를 했었어. 이게 특징이야, 당나라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자는 곳과 그리고 시장은 분리를 했다는 거야. 장안성 안에서. 알겠지? 자, 그리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밤에 돌아다니지 말래. 야간 통행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은 너네들은 여기서 체킹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나라가 멸망하고 무슨 분열기가 찾아오게 됐다? 5대 19 분열기가 찾아오게 됐다. 이거를 통일한 게 중국 왕조 송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송왕조 때 이런 게 전부 다 폐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송나라 시절에. 알겠지? 그래서 송나라 시절에는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섞여요. 그리고 이제 야간 통행 금지도 없어져서 야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경제 끝. 자, 신번 봐. 자, 귀족 문화. 얘들아, 귀족 문화 뭐야? 세 개. 시, 또 그림, 글씨. 그렇지. 이거는 돈 많은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시로 유명한 사람이 2명 있어. 200은 워낙에 시를 잘 지어서 시 짓는 데는 이 녀석의 능력은 신선급이다 해서 시선이라는 별명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그렇지. 두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 왕유라고 하는 사람이 뭐로 유명했냐면 산을 물감 갖다가 그리는 산수화로 유명했던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글씨로 유명한 사람이 구양순 씨야. 자, 그래서 이 구양순의 글씨체를 뭐라고 통칭하게? 구양순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돼. 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시대부터 생겼다? 맞아, 위진남북조 때부터. 그 위진남북조 시대 안에서도 뭐가 있어? 시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글씨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로 유명한 사람 누구야? 누구야? 물. 아우 쉣. 응? 미지근하게 다 났어. 진솔쌤 알지?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애가 센스가 좋아. 영빈이한테 이런 거 떠들려면 존나 뜨겁게 타와요. 애가 그래서 아이씨 식으니까 너 진짜 마음이 이쁘다. 그래. 그러겠지 뭐. 자, 시 도연명의 무슨 작품? 귀거래사 관직생활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딱 현자타임 모셔가지고 이게 만든 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림 누가 유명해? 고개지. 그리고 이 고개지의 대표적인 작품 뭐라고 얘기했냐? 여사잠도 한나라의 멸망은 고조 유방의 부인 여태우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의 사치 향락생활 때문에 그렇다 해갖고 이제 여인들의 부패함을 그림으로 담은 거고 글씨로 유명한 사람 누구야? 왕희지. 우리는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당나라 수도성이 우리가 장안성이라고 그랬죠. 장안성에서는 국제적인 문화 있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족 국가가 아니라 유목민족 국가야. 그러면 얘네들의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야, 개방적이야? 개방적이에요. 유목민족은 자기한테 도움된다 다 받아들이는 게 유목민족이야. 자, 그러면 여러 종교가 장안성에서 있겠니 없겠니?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종교의 상원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공자모 씨는 문묘도 있고 도교 제사장도 있고 기독교 제사장도 있고 막 그래요. 예배당도 있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왕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오, 당나라 사회경제문화사 끝났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냐 그 일본이냐? 무슨 한반도예요? 그래요. 자, 일단은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668년에 멸망하게 되잖아. 근데 이 고구려 유민 중에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동모산을 수도 삼아서 만든 나라가 무슨 나라? 발해. 그리고 남쪽에는 통일을 완성한 누가 있어? 신라. 그래서 이 시대를 19세기 조선의 시락조 유독공이 무슨 시대라 부르냐? 남쪽에도 우리 왕조가 있고 북쪽에도 우리 왕조가 있으니 이 시대를 무슨 시대? 남북조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아니면 남북국 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왕조조자 쓰면은 조지. 자, 그래.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할게. 일본 사람들이 4세기 무렵에 이제 어느 정도 민족성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는 백제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 백제가 만토벌 당시에 근총왕 집권기죠. 여기 충청도하고 전라도가 근총왕의 백제 군부대에 의해서 백제 영토로 병합이 된단 말이야. 여기 충청도하고 전라도에 살고 있는 백제인들이 나는 백제 지배를 받기 싫어하면서 선진 문화를 가지고 4세기 무렵에 일본으로 건너오게 돼요.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이라 해서 도웨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원래 이 일본 열도는 누가 다스렸냐면은 조모닌이라고 하는 토착 부족이 다스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 조문인을 이 도웨이 백제 세력들이 군사력으로 북쪽 홋카이도 섬으로 몰아내고 일본 열도를 차지해서 백제인들이 일본 왕조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죠. 자, 일단 이 도웨이인 애들이 만든 호족 연합 정권이 4세기부터 710년까지 있었던 무슨 정권? 야마토 정권. 자, 야마토 정권의 업적 쭉 나열해 봅시다. 자, 일단 이 야마토 정권의 군주를 뭐라고 통칭했냐면 이때까지는 천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 뭐라고 군주를 불렀냐면 오키미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21대 오키미였던 유라크 오키미가 호족들의 서열을 쉽게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봉관제를 만든 거죠. 봉관제. 봉관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규성아, 너 무슨 봉관이야? 제가 영민가야. 그러니까 이제 영민가가 누구 후손이냐면 명성황후 민씨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왕비족인 거야. 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 본관만 딱 들어도 그러니까 딱 집안의 서열이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20세기 우리가 태어났으면 쟤네들한테 저쪽 가문한테 인사도 못 드려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호족들에게 씨를 나눠줘. 이거를 우리는 씨성제도다라고 통칭을 하는 거야. 아유. 일본은 first name을 성이라 안 해. 뭐라 그런다고? C.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성. 그래서 예를 들어 여태 군주께서 C를 하사한 거야. first name을. 근데 모리 가문이야. 모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이 이래. 그러면 일본 내에서 엄청 높은 귀족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호족들의 서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C성제도라는 걸 만들었다. 아, 슬프다. 가게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요때 유행했던 무덤 양식이 있어. 그 무덤 양식을 우리는 전방 후원분. 자, 이 전방 후원분은 거대 무덤 양식인데 일본 놀러 간 사람들은 봤을걸? 4세기부터 해가지고 6세기 유행했던 거대 무덤 양식이야. 말 그대로 앞은 무슨 형으로 되어 있다? 방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뭐로 되어 있다? 원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원형이 시신을 묻는 뭐당? 무덤이다. 그리고 여기는 제사단이에요. 그리고 높으신 분들이 이런 거대 무덤에 묻히겠지. 그럼 무슨 위험성이 있어? 도굴의 위험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독을 당하게 않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수로를 깔아요. 물길을 깐다고. 물길을 접근하지 말라고. 특징 끝. 이때 중국이 북조하고 남조로 쪼개져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북조 남조는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야. 자, 원래 위초고 삼국 분열기였는데 4세기 무렵에 소빙기가 동아시아에서 찾아옴에 따라서 어떤 애들이 내려와요? 5개 유목민족? 말해줘. 덤비. 얘네들이 내려. 그래서 여기 화북 지역을 장악을 하게 돼.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 오라케 공격에 밀려갖고 남쪽으로 수도를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만든 왕조를 뭐라 그래? 한조 왕조, 남조, 동진, 송제, 양지 총 5대 왕조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오랑캐들이 여기에다가 여러 국가를 수립해 북위부터 뭐라 그래? 북조 왕조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거리상 남조하고 가까워 북조하고 가까워. 남조 왕조가 가깝죠. 그리고 이 한족이 만든 남조 왕조가 진짜 중국 정부라고 일본 애들은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남조하고만 교류한다는 게 특징이야. 일본의 그리고 한반도에 여러 선진부들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때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 얘네들의 선진 문화를 수용해서 이 선진 문화를 바탕으로 6세기 무렵에 일본의 고대 문명을 꼽히게 되는데 이거 이름 외워야 돼. 아스카 문화. 그래서 중국과 한반도에서 갖고 온 선진 문화 갖다가 일본이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를 꼽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6세기 무렵에 이 아스카 문화를 꼽힌 사람이 있는데 실권자, 일본 내에서 정치를 주관하고 있는 쇼토쿠 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토쿠 태자가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자, 그리고 이 남북조 시대는 나중에 어떤 왕조로 통일이 되게 되지? 수나라. 근데 이 수나라가 고구려에 무리한 원전 전쟁을 해서 멸망하게 되지. 이렇게 해서 다음 통일왕조로 등장한 게 어떤 나라? 당나라. 자, 그러면 이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 시기에 견당사 사절이 파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견당사는 630년부터 해서 794년까지 총 8차례 파견된 사절이에요. 그럼 얘네가 간 이유는 뭐겠니? 당나라의 무슨 문화 배우기 위해서? 선진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파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견당사 일원들이 깜짝 놀랐지. 왜?
일본은 호족 중심의 지방 분권 사회거든.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정치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자꾸. 그래, 정치 발전이 너무 느린 거지, 일본 왕조는. 근데 당나라 딱 가니까 삼성 육부제도 균전제라고 해가지고 황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 자, 그래서 요때 당시에 일본의 기득권 세력을 우리는 소가시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가시 가문 애들이 개혁에 대해서 보수적이야. 그래서 이 견당사 일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가시 가문한테 우리도 당나라처럼 중앙 황제가 힘 있는 중앙 집권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소가시 정권이 뭐 한다고? 반대를 했다고. 응. 그러네. 894네. 쏘리 894야. 너도 잘못됐다. 그래, 아무튼간에 당나라 황제를 중심한 중앙 집권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소가시 가문이 기득권이나 개혁의 보수적이라 개혁을 이제 추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변란을 일으켜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개혁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다이카 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다이카 개신은 645년에 진행됐던 개혁이었고요. 개신이 개혁이란 뜻이야. 자, 그럼 이 다이카 개신의 목적은 뭐야? 당나라처럼 중앙의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정부를 만드는 게 다이카 개신의 목적이다. 자, 그럼 다이카 개신의 내용 생각하면 되지. 중앙의 황제의 힘이 강하기 위해서 호족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호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국가 소유로 앞으로 국유화하겠대요. 근데 당나라는 균전제라고 해서 성인이 되면 황제가 뭘 줘요? 사람들한테? 땅을 주지. 그거 갖다 먹고 살지. 그러니까 황제 덕분에 먹고 살게 된 중국 사람들은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야? 중앙에 있는 황제폐하한테 충성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고. 그래서 일본의 군주도 이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일단 땅 뺏었잖아. 그래서 반전수수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반전수수법이라고도 얘기해. 자, 근데 일본은 이때 당시 여자를 차별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애당초에 일본의 시조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태양의 신도 여성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주는데 누구도 같이 준다는 특징? 여자도. 그래서 천황이 뭘 주는 거야? 성인들 남녀에게 땅. 근데 지급 단위는 단 단위로 줘.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갖다 구분해야 돼. 왜? 중국도 비슷한 체제가 있죠. 중국의 체제를 뭐라 그래 우리가? 균전제. 이 균전제는 지급 단위가 어떻게 돼? 무. 그래서 중앙에서 땅을 나눠주는데 지급 단위가 무면은 당나라의 균전제 사려고. 근데 지급 단위가 단위면은 일본의 반전수수제 사려온 거죠. 됐지? 그리고 황제가 지방 말단까지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을 받은 지방관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다스려야겠네. 지방관 파견. 황제의 나란 일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뭐가 많아야 좋아? 관료가 많아야 좋죠. 그래서 관료제 정비 같은 거 이렇게 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이카 계신 개혁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군주는 힘이 엄청 강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다이카 계신의 근간으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다이오 율령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게 돼요. 자, 이 율령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체제, 법률을 말하는 건데, 자, 이 다이오 율령이 다이카 계신 이후에 701년에 반포된 법체제야, 일본에. 자, 일단 이 다이오 율령을 반포한 사람은 진무천황인데, 자, 우리 이거 알아뒀자. 다이카 계신 이후에 일본의 중앙에 있는 황제의 힘은 엄청 강해졌다 그랬지. 그래서 자기만의 독보적인 지배자 명칭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660년부터 사용했던 천황이라고 하는 지배자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 진무천황이 자기를 천황이라고 처음으로 자칭했던 일대 천황인 거야. 됐지? 근데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뭘 반포했다? 당나라처럼 율령제를 반포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후. 자, 그리고 아유 710년부터 794년까지 수도가 나라연으로 바꾸게 돼.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나라 정권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나라 정권의 수도는 헤이 조쿄라고 하는 수도 도시였어요. 헤이 조쿄. 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어떤 문제가 나와? 지도 문제가 나와. 그래서 지도에 일본 열도에 이렇게 찍혀 있어. 헤이 조쿄가 수도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뭐 골라? 나라 조코 시대 골라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생각해봐. 다이카 계신 이후에 이때는 중앙에 천황의 힘이 세, 지방에는 호족의 힘이 세. 천황. 그래서 이때부터 중앙에 있는 군주를 천황이라고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첫 사용은 660년이지만
천황 복격사요. 자, 그리고 8세기 무렵부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라 정권 시기도 일본 애들은 섬이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야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당나라의 선진 문화 배우기 위해서 파견하는 사람들 뭐라 그런다고? 견당사라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당나라 이전에 수나라 있었죠. 견수사도 파견이 되게 된 거야. 자, 그리고 견신라사라고 해서 통일신라한테 선진문화 배우기 위해서 이 사절도 갔다라는 거. 후.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라 정권 시대 때 나라가 안정화되잖아. 그러니까 헤이조쿄가 너무 좁아. 그래서 이때 수도도시 헤이조쿄라고 하는 도시도 이때 건축이 됐지만 이사하기 위해서 교토현에 무슨 도시도 완성되게 되냐면 헤이안쿄도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헤이조쿄하고 헤이안쿄 옆에다가 써놔. 이걸 만들 때 당나라의 수도도시인 장안성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장안성. 북쪽의 황궁. T자형 대로. 자, 신분이 높은 사람 귀족이지. 귀족은 자 생각. 해가 뜨는 쪽에서 살까? 해가 지는 쪽에서 살까? 그건 무슨 쪽? 여기가 귀족구역. 그리고 해가 지는 서쪽은 평민의 집단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황궁을 중심으로 T자형대로 신분별로 주거지를 나누는 게 당나라 장안성의 특징인데 얘네도 똑같이 나눠서 다스렸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항상 역사서는 나라의 전성기 때 만들어진다 그랬었잖아. 이때 나라 정권 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 고대 역사서가 일본 서기. 그리고 고사기. 고사기. 고대 시대의 역사를 기존체로 엮었다. 그래서 고사기. 그 다음에 그 나라 정권 시대 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시, 문학을 엮은 만연집이라고 하는 책도 등장을 해요. 만연집. 어우, 미안해. 말하기가 힘들어 지금. 아휴. 자, 계속할게. 자, 아무튼 뭐 이 헤이조쿄가 좁다 그랬잖아. 그래서 794년에 수도를 어디로 천도하게 되냐면 일본 왕조는 헤이안쿄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헤이안쿄가 수도였던 시대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헤이안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다시 말하지만 이 헤이안 시대 때 수도는 나라 정권 때 만든 어디로 변천이 됐다? 헤이안쿄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수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 헤이안 시대 때 특징은 뭐냐면 중앙에 있는 천황인보다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힘이 더 강해졌다라는 거. 그러면 호족들이 각각의 군사를 거느리고 중앙에 있는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 꼴이야? 천황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헤이안 시대 때 얘네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한간들의 이상한 정치를 무너지기 직전인 거야.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저런 부패한 당나라 왕조한테 이제 배울 게 없다 해서 894년에 견낭사 사절을 폐지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 당나라한테 이제 선진문화 배워오겠다 안 배우겠다? 안 배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외래 선진문화를 안 들이면은 이제 자기들만의 문화로 발전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10세기에 무슨 문화가 유행하게 되냐면 일본의 국내 문화로만 문화 발전이 추진되는 거를 국풍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한자가 나중에 4세기 무렵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때 이 한자가 왕인학자에 의해서 들어와. 백제. 그 한자를 변형한 글자가 일본의 고유 글자 가나. 그리고 이 가나가 두 개야. 무슨 가나? 히라가나. 그 다음에 한자 읽는 가타카나 이렇게 나뉘지잖아. 그리고 이 가나 갖다가 정형시를 짓는 문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문화를 우리는 와카라고 불러요. 와카. 와카가 뭐냐면 정형시는 뭐야? 형식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1행은 5음 5글자로 맞추고 가나로 그 다음에 2행은 7음으로 맞추는 거야. 이렇게 해서 형식을 딱 정해가지고 프리스타일로 막 시짓는 놀이 와카 문화가 유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3행이 더 추가돼. 5음이.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쿠 문화라고 얘기해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신덴즈쿠리라고 해가지고 헤이안 시대 때 등장했던 신덴즈쿠리 가옥이에요. 전통 가옥. 전통 가옥이야. 전통 가옥. 그러니까 신덴즈쿠리 나오면 헤이안 시대 때 전통 가옥이다. 한옥처럼. 그 다음에 소쿠타이라고 해가지고 관복이야. 반려들이 입는. 그래서 요 두 용어 나오면은 헤이안 시대로 때려박을 거. 나 쉴래. 잠깐만. 끊자.
미안해. 지금 내가 오늘 몸 안 좋아가지고. 갑시다. 자, 중국이 당나라 무너지고 나서 5대 19 분열기를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5대 19 분열기가 어떤 왕조로 통일이 되게 되냐면 960년에 송나라. 그러면 이 송나라를 건국한 태조는 누구냐면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조광윤. 우리가 장안성 무너지고 나서 수도권 지역에 5개 왕조 교체된다 그랬잖아. 이게 량당 진안주 순서지. 근데 맨 마지막 왕조인 후주에 큰일 났는데 말을 못하겠는데. 절도사가 조광윤이야. 그러니까 절도사라고 하는 거는 지방의 군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조광윤이가 정변을 통해서 후주의 황제 자리 찬탈하고 후주를 송으로 이름을 바꾸고 중국 대륙을 다시 통일하게 된 건데, 이 조광윤이는 무신 출신이잖아.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군사 정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은 어떤 집단? 무신들. 그래서 황제권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신들 견제 목적으로 문치주의 정책을 송나라가 펼치게 된 거야. 일단 이 문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글 읽는 문신 관료는 우대하지만 칼차고 싸우는 무신들은 어떻게 한다? 차대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문신들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가 있어야 돼. 왜 그러면 이 문신들은, 그러니까 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시키잖아, 국가 내에서. 근데 문신들은 학교에서 연구하면서 이제 강화시켜. 그래서 국자감이라고 하는 중앙유아교육기구를 송나라 왕제는 설치하게 됐다. 그리고 능력 좋은 관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과거제가 원래 당나라 시대까지 1차 시험까지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만 붙으면 관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2차 그 다음에 3차 시까지 확대한 게 조광윤 업적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속한 지방에서 보는 해시, 그 다음에 여기 합격을 하게 되면 중앙예부에서 주관하는 성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그 다음에 3차가 황제 앞에서 보는 전시인데, 마지막 3차 시험이 전시 시험은 황제가 직접 문제를 내고 황제가 직접 채점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뽑힌 문신 관료들은 누구에 의해서 뽑힌 거야? 황제. 그럼 앞으로 황제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 개국공신, 송나라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개국공신들의 사병을 전부 다 뺏어서 금군이라고 하는 중앙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금군은 송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변경이라고 하는 곳이야. 이 변경을 중국어로 하면은 카이펑. 그래서 여기를 지키는 중앙군부대 금군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근데 문치주의 정책에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 장점은 뭐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무신들의 힘이 낮다 보니까 군사정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황제권이 강화되고 안정화되는 결과가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무신들을 맨날 차대하다 보니까 북방에서 요나라, 서하 같은 유목민족들이 침략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막을 수 있는 국방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송나라 황제가 가오가 있잖아. 동북아에서 자기만 황제 국가로 칭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얘가. 근데 힘은 딸리니까 뭘 줘야 돼? 돈을 줘. 그래서 나 형으로 불러줘. 나 임금국가로 불러주면 매년 평화유지비 3패를 지급해줄게. 그래서 이 요나라 황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하한테 평화유지비로서 돈을 계속 지출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나라의 국방력은 감소되고 유목민족 국가한테 맨날 휘둘리고나 다니고 돈이란 돈은 다 나가고 있어서 국간이 텅텅 비겠네.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송나라를 개혁하고자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 그리고 이 왕한석이 새롭게 개혁안을 반포하게 되니 이게 법이 새롭게 제정됐다 해서 왕한석의 신법 사건이다. 외워. 중요하죠. 자, 왕한석의 신법은 부국 정책이 있고 강병 정책이 있는 거야. 자, 일단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다. 일단은 농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청묘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 이건 뭐냐면 가난한 빈농에게 곡식을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곡식 대출해 줄 때 높은 이자율로 낮은 이자율로? 그래, 낮은 이자율로. 일단 먹고 살 게 없으면은 국가가 곡식을 줄 것이니 낮은 이자율로 이거 나중에 사정 되면 갚아라. 이게 청묘법이야. 이렇게 해서 민심을 바로잡고자 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시역법. 자, 이 시역법은 뭐냐면은 이제 가난한 소상공인들 있잖아. 즉 소상공인은 뭐야? 상인들.
얘네들한테 낮은 이자율로 돈을 대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업할 때 국가 돈 대출 받아서 좀 쓰라는 거지. 이러면 상업이 발전하잖아. 국가 돈이 시장 경제 풀리니까. 그다음 무역법. 자, 그 백성들은 왕이 노동력이 필요하대. 근데 왕이 직접 막 돌 막 움직여 막 운반해? 아니야. 누구를 시켜? 백성들을 시키란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노동력을 이제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근데 나 농사 지어야 되는데 국가 막 성과 보수공사 동원되기 싫잖아. 자, 그래서 왕한석이 뭐라 얘기하냐면 면역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 면역전. 이게 뭐냐? 딱 봐도 이렇게 느낌이 와야지. 뭘 면해준다. 역을 면해줄 테니 땅 많이 있는 백성들은 국가의 땅을 공납해 주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받은 땅 갖다가 가난한 빈농에게 여기서 농사 짓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소작농으로. 됐어? 이거를 면역전, 모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모욕법.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을 뭐라 그런다 그랬지? 균수법. 그래서 이제 물건 막 운반하는 거 있잖아. 이거 역시 국가가 엄청 발전시켜요. 유통업. 그래서 시장경제 엄청 활발하게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이 청묘법과 모욕법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야? 이 두 개는 농민 그리고 병행 백성. 자, 시업법과 균수법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야? 상인. 이렇게 해서 농업경제와 상업경제를 크게 발전을 시킨 거야. 국가 돈을 풀어서. 이렇게 해서 민심을 얻고자 했었던 거죠. 유목민족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민심마다 등져버리게 되면 답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강병 정책, 군사를 강하게 만들자. 일단은 첫 번째 보마법. 유목민족 애들이 뭐 타고 싸워? 말 타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기마전술을 쓰니까 우리도 기마병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집집마다 말 한 마리씩 무조건 기르라. 이게 보마법. 자, 그리고 보병부대를 양성하는 걸 우리는 보갑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병사를 많이 설치를 해서 유목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강병 정책을 펼친 거야. 자, 요거 6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그러니까 요거 난 낼 거라는 소리야. 시험 문제. 부국하고 강병 정책 항상 냈던 거야. 항상. 그리고 이거 사료로 낼 거야. 사료로. 각각 이게 사료가 뭔지 연결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 왕한석의 신법 제정 이후에 송나라가 제대로 나라가 움직였냐? 그러지 않아. 어디 가든 간에 보수파 꼰대 관료들은 인기 마련이거든. 자, 구법당이라고 하는 당파가 있어. 왕한석 사후에. 구법당의 대표 인물 사마왕. 왕한석이 제정된 신법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법률이래. 괜히 이렇게 했다가 요 나라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요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망한들 보수파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든 이 신법을 폐지하고 왕한석 사후에 기존에 있는 법률 갖다가 나라 통치를 진행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당파를 형성해. 그래서 구법당이야. 자, 그리고 왕한석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만든 시법대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이 부국강병한 나라로 우리 송나라가 개혁할 수 있는 거야. 신법당이라고 하는 당파가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왕한석 사후에 이 구법당과 신법당의 당쟁 때문에 당쟁만 있었어. 당쟁만. 그러면은 왕한석이 만든 이 법률은 진행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민심은 등 돌려버리게 되고요. 아무런 개혁도 안 되다 보니까 구국강병은커녕 그냥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1125년에 요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그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진족이 세운. 이 금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이 북송 정부는 멸망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사료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야, 북송의 수도 어디야? 변경. 그러면 이 금나라의 여진의 군부대가 어디를 함락했다? 변경, 즉 카이펑 지역을 함락시켰다라고 사료에 나오면은 요때 사료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여진이 세운 금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수도 변경이 함락되고 나서 이 여진족 애들 금나라가 여기까지 영토를 장악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송나라 황실은 금나라의 공격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황제를 추천시켜 이만, 즉 항저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127년에 이 송왕조는 남송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됐다. 남송의 1대 왕제가 누구냐면은 고종이에요. 고종. 근데 이 남송 정부는 자기 이전에 북송 정부를 멸망시킨 여진족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초창기에는 금나라 황제하고 적대적 관계 맨날 싸우려고 들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힘의 차이를 느껴버리게 되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사대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차라리 쟤네들한테 막 이렇게 싸움 거는 것보다 화친의 맹약을 체결해서
쟤네들을 임금 국가를 사대에서 평화 유지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1142년에 금나라 황제와 남송 황제가 군신 관계의 맹약을 이렇게 해서 체결하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임금 국가는 누구냐면 여진족 금나라 황제의 신하는 남송이야. 후. 아이고. 그리고 이 남송 정부는 1279년에 몽골의 쿠빌라이 칸의 공격에 의해서 몽골의 침략 멸망하게 된 거야. 큰일 났네. 말을 못하겠네. 근데 이 남송의 수도가 어디라고? 이만. 즉 이만이 어디? 항저우. 그래서 몽골의 군부대가 이만 항저우를 함락했다라고 나오면은 남송 멸망사례다. 어우. 송나라 끝. 자, 물 좀 마실게. 어? 나연이가 이거 사서 괜찮다. 아이고. 요나라 하자. 요나라까지도 할게. 요나라까지. 요나라. 자, 일단은 이 요나라 할 건데 이 요나라는 여기에 랴오강이 이렇게 있잖아. 랴오강 여기 상류 시라무렌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란족이 원래 뛰당겼어. 근데 이 거란족을 대통합한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영웅 이름이 야유라복이다. 이게 요나라의 태조예요. 야유라복이. 그래서 거란족을 대통합한 다음에 9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거란 제국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야. 나중에 947년에 요나라로 국호가 변경되게 됐다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926년에 야유라보기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거란 제국이 대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여기 만주라 그런다 그랬잖아. 만주 벌판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조에게 세운 이 발해를 제껴야 돼. 그래서 926년에 요나라의 황제인 야유라보기의 거란 군부대는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를 함락하게 되어 발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끔 만들었다. 이 말인 즉슨 발해 멸망시킨 게 어떤 민족? 거란족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수도 잘 외워놓으시라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황제가 바뀌게 돼. 요나라의 태종 야율덕광. 일단 이 야율덕광 시기에는 중국은 5대 19 분열기였어. 어느 시점이었냐면 중앙에는 후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후당에 진양 지역을 지키는 진양절도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당 정부에 진양을 지키는 군사권 갖고 있는 진양절도사 석경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석경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자 했었던 거야.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요나라의 태종이었던 야율덕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건국하게 돼. 그러면 후진의 1대 왕제인 석경당은 야율덕광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굉장히 고맙다. 그래서 연주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베이징. 연주와 운주를 포함한 16개 지역을 요나라 황제에게 그대로 넘겨주게 된 거야. 그래서 연주가 여기 베이징 여기 위치해 있거든. 그래서 요나라가 여기 중국 화북당의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게 936년 이후예요. 근데 이 연우 16주가 연주가 이제 베이징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 워낙에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인지라 여기 중국 왕조는 나중에 추후 등장하면서도 연우 16주 땅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계속 요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야. 근데 나중에 중국 땅을 통일한 게 송나라인데 이 송나라가 연우 16주 땅을 되찾기 위해서 요나라 황제하고 싸우는데 국력상 너무 밀리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 황제는 차라리 요나라 황제하고 저렇게 이제 막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맹약을 통해서 평화 유지하는 게 낫겠다. 요나라 침략이라도 안 당하게 하지 해서 전현 지역에서 체결했다 해서 전현의 맹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1004년에 체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현의 맹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자, 이 형국가는 바로 송나라 황제가 돼. 이유가 뭐냐면 송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동북아에서 자기가 패권 국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나라가 국력은 강하지만은 송나라는 자기가 그래도 요나라보다 윗국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나 형이라고 불러줘. 그러면은 매년 평화 유지비 명목으로 돈 갖다 바쳐줄게. 그러니까 요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이게 더 실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전현의 맹약을 통해서 동생은 요나라, 형은 송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갖고 형 이렇게 불러주면 20억을 주겠대. 그럼 당연히 형이라고 부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랐다고.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전현무양이 체결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1125년에 여진이 세운 이 금나라라고 하는 이 공격에 의해서 금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게 요 나라다. 근데 이 요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상경 이만부예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도 수도가 상경이야. 몽골 쪽에 있는. 그리고 요 나라의 통치 체제 관련해서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아우 미안해. 선생님 컨디션 안 좋아. 오래 못하겠어. 자 일단 이 통치 체제는 뭐냐면 유목민족하고 한족들을 나눠서 다스려. 이거를 이원적 통치 체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요 나라는 왜 유목민족하고 한족들을 구역을 나누면서 다스리냐면 간단해. 옛날에 북이라고 하는 선비족이 중국 화북 땅을 다스렸던 적이 있었잖아. 중국 한족들하고 같이 거처하고 살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무술훈련 열심히 하고 막 유목민족 특성상 싸움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중국 땅에 주인이 되고 나서 얘네들은 상대할 이제 부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족의 애들처럼 맨날 도박이나 하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이 유목민족이 항상 무술훈련에 집중을 하는데 중국 땅에 들어와서 한족들하고 같이 얽혀 살게 되면은 중국인화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유목민족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즉 한족화를 방비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나눠서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이원적 통치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눠. 남명관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 여기가 한족들이 사는 곳 주연 지역이야. 자 그리고 이제 북명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는데 얘가 다스리는 구역은 유목민족들이 거쳐요. 그래서 이 남명관 같은 경우에는 한족이 살고 있는 주연 지역을 관할을 하는데 애한테는 군사권 안 주고 행정권만 줘. 그저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애한테 군사권을 주게 되면 한족하고 결탁해서 뭘 일으켜? 반란이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족이 살고 있는 주연 지역에 대한 군사권은 이 북명관이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남명과 북명과 관리를 두어서 유목민족과 한족들을 따로 다스리는 이원적 통치 체제를 사용하는 걸 남명과 북명관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나라 역사 안에서. 그리고 요 나라가 역사서 하나 만드는데 그게 거란국사야. 거란국사. 아유. 그리고 얘네들은 유목민족이지. 바깥에서 들어왔으니까 한족이 잘하는 유교를 공부하겠어?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온 불교 숭상하겠어? 그래 불교. 왜 그러면 한족들이 유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학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기들처럼 똑같이 바깥에서 들어온 불교를 좋아하고 이 불교 갖다 왕공강을 했었던 거야. 자 그리고 능력 좋은 한족 관리들을 뽑기 위해서 과거제는 시행은 하였으나 대부분 주요 관직들은 요 나라 귀족들이 독차지하고 있어서 비중은 높지 않고 낮았다라는 거야. 외교문서 작성이나 행정문서 작성 등 이 문서 작성은 한족들이 더 잘해요. 자기들은 맨날 쌈박질만 잘했잖아. 그래서 한족들 문서 관리하는 한족들 채용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시행을 했다. 근데 비중은 낮았다. 그리고 한자의 영향을 받은 거란 소자와 거란 대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죄송한데요.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몸 상태가.